민주당 권역별 순회 경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주말을 맞아 지역 곳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충청에서 표심몰이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충청권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권 대선 주자들 이번 주말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말부터 충청대전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충청이 첫 경선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을 득표를 하면 예. 경선은 끝났다고 봐야죠. 예. 처음에 이제 딱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서도 대세론이 확 불게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낙연 전 대표 후보가 만약에 한 30~40% 득표를 하면서 되게 아주 의미 있게 따라잡았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호남이나 딴 데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권한테는 첫 번째. 예. 제가 듣기로도 이번 주부터죠. 그러니까 어제 뭐 갔다 와고 이번 주부터 각 캠프의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충청권에 상근하다시피 내려갔고 예. 아마 다른 후보들도 다음 주 내내 충청권에서 이제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되니까 그만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사직을 가지고 있어서 주말밖에 못 움직이니까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충청권 왔다 갔다 할 테고 다른 후보들도 아마 오늘 정세균 후보들 이런 분들도 전북 가셨다가 다 다음 주에 충청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정 원장께서는 이번 주말 여권 후보들 어떻게 행보 보고 계시죠? 첫 출발지로 충청권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 이제 처음 실제로 이제 선거인단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당연히 이후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선 일정이 충청권으로 하고 난 다음에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을 할 때에 1차 선거인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모집된 선거인단의 표심이 어떻게 쏠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전 충청권만 가지고는 뭐 대세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강원을 한 다음에 발표되는 이 선거인단 발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광주로 내려갔을 때 한번 큰 또 고비가 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지역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천 화재종 먹방 논란을 이제 빚으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는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궤도를 수정을 한 건데 이런 이재명 지사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지사직을 유지한다는 게 경선에는 불리해요. 지금도 주말에만 지역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가냐면 지지율이 확 붙거든요. 예. 불리한데 이제 뭐 본인 말대로 경기도민단 책임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뭐 지자직 찬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찬스라고 하기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이천 화재 비판은 조금 과한 면이 좀 있었어요. 예. 경남도와의 공식적인 업무 협약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돌파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 먹방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예. 개인적인 홍보 일정인데 이것까지 하고 본인은 이거 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거리가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나 대통령이 모든 현장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적절히 지시를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업무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방에 대해서는 이게 사적인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찌감치 사과를 하고 이 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었던 황교익 씨 문제였는데 일단 자진 사퇴를 하면서 뭐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가 됐었던 보훈 인사 문제는 좀 일단락된 모양새인데 이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도 피해를 입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계속해서 책임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교익 씨 인사 논란 이전에 이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먹방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사과의 시기의 문제와 사과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만 해도 경기도지사로 계속 잘 지휘했으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하다가 이틀을 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는 야권에서는 또 뭐 일부 평론가들은 때밀려서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사과의 시기라든지 사과를 하는 모습도 사실은 이전에 보여줬던 이재명 지사답지 않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 황교익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애초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인사를 보온 인사라기보다는 캠프를 확장 강화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무리한 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황교익 씨 논란을 보면서 특히 황교익 씨가 공인으로서 과연 적합한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절제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익 씨가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한 거란 말이죠.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한 비판을 한 이낙연 후보 측도 일정 정도는 비판을 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측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는 한 주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여야의 갈등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놓고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도 언론장악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지금 꺼내든 상황인데 여당에서 이렇게까지 강행하는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론은 선출직도 아니고 국가시험을 보는 직도 아니잖아요. 그러시면은 언론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보다도 언론 자유국이에요. 예. 완전 자유국. 근데 신뢰도는 옥스퍼드의 로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4년째 꼴찌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와 책임이 좀 일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언론의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이런 충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 장악 악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미국 같이 미국 5번만 쓰면 기차 생명이 끝납니다. 예. 아시죠? 5번 하면은 손해배상 갖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물어요. 그럼 미국은 언론 장악국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정치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화시키는 언론과 좀 국민의 힘이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언론의 그 신뢰도의 현실이 얼마나 좀 참혹한지.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신뢰도 올라가면은 자, 언론의 그 강제 손해배상을 징벌 손해배상 매기는 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 법을 좀 바꿔다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정 활동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좀 정치화시키는 것이 무슨 국가와 언론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언론중재법의 정치화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수도 그렇고 네, 마땅히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진보적인 야당이라고 하는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언론 단체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민사상으로 엄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하지만 이것처럼 소위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은 전 세계에도 없고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규제법들을 조사했는데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7월 27일 날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23일 만에 3차례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몇 가지의 독소 조항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아직도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언론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그것은 언론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가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또는 언론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뭔가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언론 개혁이 안 됐다고 하고 언론의 책임성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정말 제대로 논의하자 이거예요. 예. 이렇게 서둘러서 지난번에 공수처법 통과시킨 것처럼 통과시키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이 문제를 여권에서 뭐 강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 그 후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또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입법조사처 얘기는 제가 미디어를 가르치잖아요. 예. 얼마 전이죠. 작년에 CBS에 오보 하나 가지고 손해배상액이 1,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거긴 5배 이런 5배 제한도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미국 언론이 정부의 말만 듣는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왜 1년 동안 안 됐느냐? 계속 논의를 하자는 거를 국힘이 거부를 해왔어요. 지금 언론개혁 얘기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얘기를 이제서야 하자. 저는 이거는 좀 자세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법이 좀 비상입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자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기자들의 50.1%가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정치화시켜서 특정 대선 주자나 정당이 자기들이 프레스 프렌들리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저는 굉장히 정말 국가나 언론에 정말 언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첨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자들의 50%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객관적 근거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은 가짜뉴스 또는 소위 언론에 의해서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정신적, 신체적 타격을 가하는 99%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번 법에 보면 그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의 언론 환경에 있어서, 그리고 언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과연 이런 방식의 사실상의 언론을 옥죄는 법인데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 원장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면 좀 야권에서는 대서주자들끼리 이제 모처럼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는 예. 한 목소리 정도가 아니라 예.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켜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야당 주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강경투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국민 여론이 정치판도 맨날 싸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지금 25일 날 통과시킨다는데 단식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예. 필리버스터라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마저도 이 법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는 부족합니다만 야권, 언론단체, 시민단체 같이 해서 저는 이 문제는 강력히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당연히 이제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만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8월 25일이 지나면 상임위원장이 바뀌거든요. 예. 국민의힘으로요. 그러면 어떻든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 무조건 끌지 않고 제대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아하.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강경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가져올 다양한 정치권의 영향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현재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100일도 채 안 됐는데 비대위 추진설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역할 그리고 리더십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벌써 좀 변화가 좀 있죠. 벌써 이틀째 최고위원 나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기존 정치문법과 다른 언어 메시지로 당대표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당대표는 저희 같은 패널하고 좀 다릅니다. 예. 책임을 져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당대표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언어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러다가 계속 이제 문제가 우선 생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인데 이거를 무슨 특정 캠프로 가라는 둥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고 중진 의원들이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발언할 것 같기는 해요. 발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선 경선을 운영해야 될 대표의 역할 자체가 줄어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제죠. 예. 그렇게 되면 당대표를 왜 뽑았겠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간다? 지금 특별한 뭐 선거에서 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이 좀 했다 그리고 뭔가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비대위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 더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좀 혼란이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띄우는데요.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이 이제 공정성 논란 속에서 좀 물러나면서 선관위 역할론이 더 부각된 상황인데 일단 지금 먼저 거론이 되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이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 할 일은 전혀 없고요. 예. 아마 이제 입당도 제가 보기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후보가 야권에서 선출되고 나면 그 선대위에 얼만큼 힘을 실어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실 것 같고요. 선관위원장 문제는 사실은 뭐 서병수 위원장님이 이제 그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서병수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경륜이나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예를 예. 들면 전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대표를 맡았던 뭐 황우여 대표라든지 또는 뭐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로 인품 이런 걸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문제는 근데 어떻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했던 서병수 선관위원장, 그 경선준비위원장이 물러나면서조차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선이나 총선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대표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진영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운전석을 뽑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성과 더불어서 이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것, 특히 20, 30대들에 대한 이 당의 변화들을 알리고 그것들을 견인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반영하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리더십 행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예. 뭐 비대위 문제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2011년 7월 달에 대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4개월 만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던 뭐 유승민 최고위원, 남경필 최고위원이 다 사퇴해가지고 최고위원 이 지도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비대위가 발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당대표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준석 대표를 누가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비대위 만들 생각 없거든요. 예. 본인이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랄 뿐인데 그 문제를 좀 더 이준석 대표가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재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준석 대표의 어떤 역할과 리더십에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출범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비전 발표회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권 주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정견을 발표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지만 토론 없이 7분 동안 이제 할 말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 안 어떻게 보시는지. 빠질걸요? 예. 저는 김 안 빠진다고 아, 보는데 빠진다고. 예. 왜냐하면 정책 발표회가 아니라 정견 발표회잖아요. 예. 그리고 어쩌면은 이번
유일하게 7분 동안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예. 분들에게는. 그러면 이분들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원래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네거티브가 반입니다. 네거티브가 반이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 자체에서 말이 좀 험하게 나오고 아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아, 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토론이 없는데도요? 없는데도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아마 국민적 관심사는 그동안 메시지에 차별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 그동안 정권교체뿐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달라진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관심이 갈 것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측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후보 쪽에다가 뭔가 타격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거스름 없이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똑같이 13명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후보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호 후보는 지금 대통령 후보직에 계속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그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금 예비 후보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5일 날 정견 발표에는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서 얘기가 될 거고 30일 날, 31일 날 이제 후보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확정된 후보를 가지고 아마 이제 거의 매주 토론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 과정에서의 공방, 거기서 또 보여지는 정치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판을 가리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